안녕하세요. 지식소매상 어서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형제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키예프 루스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중앙으로부터 북쪽으로 벨라루스를 거쳐 러시아, 핀란드까지 길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아주 강력했던 국가 키예프루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240년대 몽골에 패하고 식민지가 되면서 키예프루스에서 갈라진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견을 거의 모든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형제일까요? 바랑기아인 또는 바이킹이었던 루릭이라는 인물이 862년 노보그라드를 지배하면서 스칸디나비아 부족, 동슬라브족, 핀란드의 조상인 핀족 등의 다민족 연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루릭이라는 이름에서 루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루릭의 아들 올렉이 하자르족이 지배하던 현재의 키예프를 점령하면서 키예프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 루스가 합쳐져 키예프 루스라는 국가의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키예프 지역을 지배하던 하자르 군주국을 멸망시키고 주위의 동슬라브족을 복속시킨 키예프 루스는 이후 비잔티움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하기 시작할 만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전성기 키예프에는 15만 명이 살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규모가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블라디미르와 그의 아들 현인 야로슬라프 시기는 중개무역으로 키예프루스의 황금기가 되었고 당시 유럽 최고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모든 국가들처럼 통일성과 지배력의 강화를 위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블라디미르는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정교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루스는 바이킹 루릭에서 나온 단어로 구글 번역기에서는 영어로 러시안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영어로 루신, 우리말로는 루스인이죠. 따라서 루스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키예프 루스가 있었던 지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루스 지역을 라틴어식으로는 루테니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하로 끝나는 경우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루스는 키예프 루스와 관련된 민족이나 지역에 적용되는 단어로 러시아인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루스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은 18세기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1세의 명령으로 역사 왜곡 작업이 시작되면서 보잘것없었던 모스크바 공국의 시작을 위대했던 키예프루스의 후손으로 치환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아우르는 동슬라브족의 큰형이라고 우기는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키예프루스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동슬라브족만의 집단도 아니었고 지배자들도 동슬라브족이 아닌 바이킹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과 러시아 서부 지역에 살았던 다른 어떤 민족들도 가져다 쓸 수 있는 저작권 없는 용어였다는 거죠. 마치 고구려나 발해가 중국이라거나 가야가 일본이라는 주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키예프루스는 기원 후 1000년을 전후해서 위대한 블라디미르 시대에 전성기를 구가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경제는 흑해를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제국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나 발칸 만돈의
남슬라브족이 발흥하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키예프 루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죠. 게다가 키예프 루스의 권력 세습 체계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족 내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잦아지면서 내부 결속이 약해지고 따라서 점차 10개의 작은 지방 권력으로 분할됩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유사성은 여기까지가 전부죠. 현재의 러시아 연방이 모스크바 공국의 직접적인 계승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키예프 루스는 1240년 몽골 침략으로 멸망하고 분열되었는데 이 분열된 키예프 루스의 일부이거나 또는 그마저도 아주 희미한 증거들만으로 현재의 러시아가 키예프 루스의 직접적 계승자이거나 키예프 루스의 영토와 역사의 직계 상속자라는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몽골의 침공으로 순식간에 키예프 루스는 멸망하고 그 후 몽골에 저항했던 우크라이나는 초토화되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킵차크 한국의 지배가 끝난 후에도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주위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반면 친몽골이었던 모스크바 공국의 지배자들은 모스크바 칸이라는 칭호를 얻고 몽골의 문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배계급들 사이에서는 타타르어와 이름이 유행했는가 하면 당시 모스크바 공국 귀족의 15% 정도가 타타르족이나 동양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시아식 봉건 시스템과 도로, 우편, 세금 제도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주위에 강력한 견제 세력이 없었던 모스크바 공국은 당시 선진지역이었던 몽골 시스템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모스크바 공국이 혈연적으로는 동슬라브족이라고 해도 몽골 지배 300년을 거치면서 모스크바 공국은 몽골식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는 유럽식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전혀 다른 민족으로 진화했습니다. 민족에게는 고유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고와 행동 양식으로 지난 1000년 동안 키예프 루스와 몽골 및 수많은 부족들, 민족, 국가, 제국들이 거쳐가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어와 우크라이나 문화 안에 녹아든 민족성이라는 퍼즐입니다. 몽골이 모스크바 공국의 조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결국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에 속했었다거나 어떠한 혈통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 문화, 지역을 공유하는 것이 민족이고 국가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000년 전의 혈연적 공통점만이 있을 뿐 그 이외에 공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형제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모스크바 공국의 민족 정체성은 몽골 지배 시기를 겪으면서 킵차크 한국의 지배자들과 동조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은 15세기, 16세기 사이 킵차크 한국이 약해지고 등장한 오스만 투르크인들과 싸우면서 성장한 반유목 자유민의 군사 집단인 코사크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코사크는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코사크인이라는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루스 지역에는 2개의 코사크 조직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자포르지안 코사크가, 러시아 지역에는 돈 코사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1648년에서 1657년 사이 약 10년 동안이죠.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방에 대한 독립전쟁에서 자포르지안 코사크는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독립의 선구자로 추앙받는 보단 흐멜리츠키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폴란드의 통제에 대항하고 서쪽으로는 러시아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 결과 드네프르강 동쪽 지역과 키예프시는 자포르지안 코사크 세력이 통제하는 자치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3차에 걸친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의 폴란드 분할은 현재의 헝가리 폴란드 국경 지역인 갈리치아, 볼히니아 등 일부만 오스트리아의 영토로 편입된 것을 제외하면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은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서부는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동부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서부 지역은 카톨릭을 믿고요. 동부 지역은 정교를 많이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유행하던 민족주의에 고무되어 우크라이나어와 문화를 부활시키며 독립을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언어와 문화를 탄압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1917년에서 1922년 사이에 독립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서부는 폴란드에, 동부는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었고 1922년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전 국토는 소비에트 연방에 병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에 속했을 당시에는 키예프 루스가 몽골에 멸망한 지 벌써 680년이나 지난 시점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다른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를 침공한 나치를 해방자로 여기면서 나치의 편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지만 독일은 슬라브인들이 자기네 편일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독일과 소련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련 시대에 이르러 비극적인 사건이 두 나라가 결코 가까울 수 없음을 증명하는데요. 1932년에서 1933년 사이에 일어난 홀로도모르라는 대학살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991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홀로도모르는 우크라이나어로 홀로드, 굶주림, 모르, 전염병이라는 의미로 굶주림의 전염병 또는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흑토지대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미국의 프레리와 더불어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대기근이 의문스러운 일이죠. 스탈린의 집단 농장 정책으로 2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들이 200에서 300만 명 이상,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600에서 800만 정도, 굶주림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100만 명 정도로 총 10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분당 17명이 죽어 2만 5천 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식인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답니다. 잔인했던 스탈린의 집단 농장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럽의 빵 바구니, 유럽의 곡물 창고라고 불렸던 이 비옥한 흑토지대의 대농장을 소유했던 분홍들의 재산을 강탈하면서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망상과 그 곡물들의 수출로 모은 수익을 산업화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두 번째로는 분홍들을 중심으로 소련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에 대한 관용 없는 응징을 보여주겠다는 것. 이런 두 가지의 속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홍들의 저항에 대한 스탈린의 대답은 총살이나 시베리아 유배로 아니면
집단 농장에 보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코 외세에 순종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먹어치우고 가축들도 빼앗기느니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소비에트 정부는 비축 식량이 1,000만 명분 이상이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않고 더 잔인하게 할당량을 약탈해 갔습니다. 결국 씨앗용 곡물마저 약탈해 가자 씨앗도 가축도 없는 상태에서 다음해 수확물은 어땠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지옥보다 더한 인종학살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책 실패라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정책의 문제였다면 저리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중요했던 시절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형제의 나라에 할 수 있는 행위일까요? 1933년 통계에 따르면 홀로도모르로 인해 우크라이나 남자의 기대 수명은 42.58세에서 7.3세로, 여성은 45.93세에서 10.9세로 엄청난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또 하나의 사건, 크림반도 병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군사적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며 중립국을 선언했고 1994년에는 12월 5일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 핵무기 처리와 그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핵무기가 세 번째로 많았다고 하네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친러 정치인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2004년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친유럽 성향의 빅토르 유센코가 경쟁하던 중에 유센코의 음식에 다이옥신을 넣어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센코가 당선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꽤 잘 알려진 오렌지 혁명이죠. 또한 2010년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친러 후보와 친유럽 후보가 붙게 됩니다. 친러 후보로는 야누코비치가, 친유럽계 후보로는 율리아 티모센코가 경쟁을 했는데 당시 여당은 대통령 유센코와 총리였던 율리아 티모센코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야누코비치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야누코비치는 경쟁자였던 티모센코를 교도소로 보내죠. 게다가 당시 경제난으로 어려웠던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의 러브콜 속에 러시아를 선택해 차관을 받으면서 국민의 저항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유럽 가입을 위한 교섭을 야누코비치 정권이 보류를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규모나 횟수가 늘어나게 되죠.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대통령 자신의 호의대로 호출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 2014년 12월을 전후로 해서 유로마이단, 유럽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유로마이단에 수십만의 시위대가 집결하고 친러 성향의 정부에 대한 투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피신을 하게 되고 탄핵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 중립국을 선언한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변변한 전쟁용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탄핵된 임시정부 상태에서 크림반도를 급습한 강대국 러시아에 반격을 하거나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거해 안전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재빨리 주민투표를 통해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선언했고 동부의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역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를 노보로시아 독립선언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역시 공세에 나서면서 루간스크와 도네츠크가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돈바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재무장을 하고 나토 가입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던 그 전쟁은 최근 푸틴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